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 들고 있는 게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채권이나 커버드콜 같은 경기 하방에 방어할 수 있는 ETF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댓글에 ETF를 순위별로 뽑아서 선택하기 쉽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ETF를 두세 개 정도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고용 측면, 그리고 물가지수 측면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중간 정도를 봤을 때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보여서 물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실업률, 고용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이 막 올라가다가 안정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경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건데, 이제 문제는 물가지수였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되 속도 조절을 통해서 25년에서 4번의 금리 인하를 2번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좀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최근 FOMC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Expectations Management라고 해서 기대 관리였습니다. 기대 관리가 실제로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너무 만연하게 되면 과감한 소비, 예측 소비, 또 고려하지 않는 소비, 과소비라고 보면 되죠. 그런 소비들이 막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봅니다. 너무 과열된 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슈드와 S&P를 많이 비교할 때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많다라는 게 바로 슈드의 특징입니다. 보통 안정적인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융주의 특징인 거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스파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슈드는 9일 연속으로 하락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의 역할이 가장 큰데, 실제로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예대 마진의 은행과 비교를 해보면 예대 마진을 높게 받으면은 어차피 차익이니까 좋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대출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3%의 대출금리와 5%의 대출금리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출을 꺼리게 되고 기업의 이익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채권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채권 가치는 사실상 올라야 좋은 건데 금리가 높게 되면은 채권 가치가 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예대 마진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해서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채권들이 금리가 안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돼서 경기 전반적으로 은행에 있어서 건전성 평가나 대출 나가는데 한도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전체적으로도 경기 둔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금융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경기의 어떤 침체가 혹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ETF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ETF는 여러분들 대박을 꿈꾸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자산 증식에 힘써온 게 바로 ETF였습니다. 타미당 2호가 1년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안정적인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변동성이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연 배당이 10%가 넘게 지급이 되었던 거죠. 월로 거의 0.9%씩 나왔습니다.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씩 나왔으니까 사실상 되게 센세이션한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타미당으로 성공했던 이유는 욕심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락했을 때 더 사 모으고 올라갔을 때 팔지 않고 또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 혹은 미국 주식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년 동안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닥에서 여기를 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 시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잘 끌어왔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위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지만 1등을 했던 아이는 또 다시 1등 하기가 쉽지 않아요. 2등 3등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내가 잘해서 이만큼 30%의 수익을 냈던 건지, 아니면은 환율이 좋았거나 실제로 미국 주식이 좋았거나 아니면 ETF를 잘 골랐거나 이런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수익 나는 거는 미미합니다. 티도 안 나요. 근데 떨어졌을 때는 삶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ETF에 대해서 대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의 측면에서는 안전한 투자 아니라 자산 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ETF들은 아주 많은 상품들을 다양화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타미당이 시장을 잘 이끌어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최근 나온 상품들은 채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밸류체인을 엮어서 뭉쳐서 같이 가는 것과 채권을 섞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종목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IRP, 내 연금에서 50%씩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채권들이 방어하는 거죠. 이런 형태 아니면 코덱스 미국 배당, 액티브 커버드 콜의 형태는 타미당이 연간으로 0.9% 정도의 고정 배당을 주는 걸로 확정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액티브는 실제로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배당을 더 많이 주고 경기가 안 좋으면 배당을 좀 적게 주고 유동화해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JP ETF를 비슷하게 따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 가지를 제가 더 가지고 왔는데 자, 솔미미입니다. 솔에서 나온 미국 배당과 미국채를 들어간 상품 아니면 코덱스에 테슬라 들어가면서 커버드 콜 상품 하방이 방어되는 형태 그다음 상방이 좀 제한되는 형태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배당 S&P 500은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상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채권에 상품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솔미미는 미국 배당에 50% 들어가고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 다음에 장기채에 50% 들어갑니다. 장기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1년이고 20년입니다. 금리가 요만큼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이만큼 커져요. 만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단기채는요 만기가 여기 있잖아요. 단기채는 금리 인상 인하 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정해진 채권의 금리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기채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텐데 금리가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얼마나? 이만큼의 높은 확률로 높은 퍼센트로.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채는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해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채는 조금밖에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배당의 안정적인 성향 그리고 장기채에 대한 베팅 성향 혹은 투자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개월 동안에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채권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 정도 안정적으로 채권의 경기 방어와 미국 배당이 섞여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커버드 콜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커버드 콜의 단점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옵션 매수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주식이 여기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주식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 이 가격에 사겠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100원인데 300원의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2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콜옵션의 매수자. 정확히 반대로 된 것이 이 프리미엄을 받고 똑같이 이 콜옵션의 매수자를 보증해 주는 게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보증해줘야 되니까 300원이 되면은 300원은 손실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근데 나는 손실은 안 보는 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주식의 이익과 콜옵션의 매도에 대한 손실을 보증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제한되는 형태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이 프리미엄으로 보존이 되고 상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방이 제한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지만 근데 오르는 것에 상방에 제한이 있다? 약간 뭔가 아쉬운데 채권이 70%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 오케이. 상승할 때 상방이 제한된다?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콜옵션을 또 따로 매수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여기서도 일부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8%가 빠졌을 때 0.94밖에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방이 방어되기도 하고 테슬라의 비중이 적기도 하지만 채권이 또 경기의 하방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네. 제가 바로 배당률이 되게 높아요. 1.22%입니다. 이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배당이 거의 15% 나와요. 연간으로. 그래서 1억 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최악에서 10%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연으로 6개월 동안 한 7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만회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기본 자산이 좀 본주가 약세일 경우에는 손실이 피하기 어렵지만 보통은 하락을 좀 만회하는 형태로 배당 때문에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게 좀 목적은 아니지만 테슬라에 2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옵션 인컴들로 커버드 콜을 구성하고 나머지 채권들로 구성하는데 여기 이제 테슬라 US 24년 12월 만기 콜옵션 310인데 310원에 살 권리예요.
이제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가 결정되겠지만 실제로 콜옵션을 보유하면서 상방에 대한 제한을 풀었던 게 바로 되게 센세이션했던 상품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스 미국 채권 형태예요. 자,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내용이 심플합니다. S&P 500과 채권을 섞은 거예요. 어떤 채권을? 단기 채권을. 아까 보셨다시피 단기 채권은 금리 인상과 인하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장기채에 영향을 받는 건데 단기채는 보통 1년 내에 만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서 S&P 500에 가져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두 개 같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S&P가 떨어지더라도 채권이 방어하는 거죠. 미국채가 지금 금리가 4% 5%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하게 여러분들이 경기를 방어한다라는 성격에서는 보세요. 뭐 많이 안 움직이지만 많이 안 움직여 보이죠. 9,000원에서 지금 23년 여기서부터 지금 12,950원입니다. 안전해 보이고 별로 안 움직여 보이지만 채권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상품은 바로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채권 혼합은 똑같아요. 비중이 70% 채권이 들어가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S&P에 30% 들어가느냐 나스닥에 30% 들어가느냐 차이입니다. 보수는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29%니까 아무래도 S&P가 조금 덜 움직였다.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퇴직연금 IRP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을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부분 채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그다음에 국내 채권, 국외 채권 다 섞여 있는 거죠. 안전한 상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1, 2번이 바로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에이스 미국 S&P 500에 20%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S&P 500도 들어가 있는 거 5% 해서 31% 정도의 주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권을 70% 들어가면서 S&P 500의 상승폭도 일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8,000 얼마에서 지금 13,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유는 물론 지수가 오른 것도 있고 달러가 오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입니다. 70% 채권이 하방을 막아주고 상방도 제한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경기가 많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적립식으로 더 사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신경 안 쓰고 채권의 이자를 받으면서 S&P 움직임을 일부 추종하면서 연간으로 한 7에서 한 15% 정도를 맥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러도 많이 올랐고 뭐 지수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은 S&P 500이 12% 연간으로 나스닥이 14% 올랐습니다. 채권 70%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을 좀 보시고 얘네들은 표준 편차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정규 분포해 봤을 때 0.53밖에 안 움직여요. 얼마의 확률로? 65%의 확률로는 거의 대부분 0.5씩 오르고 0.5씩 떨어집니다. 실제로 볼까요? 나스닥이지만 0.5, 0.3, 0.1, 0.4 변동폭이 매우 작습니다. 요럴 때는 0.85는 좀 컸네요. 매우 컸던 게 이렇게 한두 번씩 있고요. 65%의 확률로 거의 0.5씩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95%의 확률, 표준 편차 아시죠? 곱하기 2배, 시그마를 2배 했을 경우에는 약 한 1%의 확률로는 이 안에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움직여봐야 1%고요. 진짜 많이 움직여봐야 1%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달 동안에 2% 한 번 있네요. 나머지 1%대 거의 없죠. 95% 확률로는 거의 1% 안에 다 움직여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폭이 매우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아요. 변동폭이 0.46이죠. 더 적게 움직이시거나 더 안전한 상품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채권 들어가 있으면서 S&P 500을 같이 들어가는 상품에도 메리트를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박은 아니지만 경기 하방을 방어한다 혹은 좀 빠졌을 때 뭘 안전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들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상품들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